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된 40대 여성입니다.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당시만 해도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도 못 보낸 무식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바로 손아래 동서예요. 안 그래도 저에 비해 집안 재력도 있고 학벌도 좋았던 동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사사건건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같은 해 아들을 낳게 되면서 동서의 나쁜 버릇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나 하나 괴롭히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제 아들과 자기 아들을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자식까지 깔아뭉개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동서와 제 인생이 완전 역전이 돼버렸지 뭐예요. 그것도 자식 때문에요. 덕분에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 것처럼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산동네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동네 전체가 재개발이 되면서 산동네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흔한 간식이자 주식이 된 피자도 저희 가족은 제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처음 먹어볼 수 있었어요. 없는 살림이었지만 단 한 번도 가난한 우리 집을 창피해야 하거나 돈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사시는 내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더 잘 붙는다는 걸요. 한마디로 돈이 돈을 버는 거죠.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아빠는 돌아가실 때 온전한 아빠 물건이라곤 휴대폰 하나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정말 어렵게 설득을 해서 산 거였죠. 중고등학생들도 흔히 휴대폰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음에도 저희 아빠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딱히 필요도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실상은 당신을 위해 돈 쓰시는 게 아까워 그랬던 거였죠. 그걸 아는 저는 아빠한테 휴대폰을 해드리려고 억지로 아빠를 모시고 휴대폰 대리점에 갔어요. 막상 대리점에 가서도 아빠는 가격을 물어보시고는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휴대폰 없었어도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아빠, 요즘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딨어.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연락하기 힘들잖아. 비싼 거 안 해. 싼 걸로 해드릴 테니까 이참에 휴대폰 하나 해요. 네? 내가 휴대폰은 사서 뭐해? 전화할 데도 없는데. 괜히 일하다 잃어버릴까봐 신경만 쓰일 거다. 이런데 돈 버리지 말고 그 돈으로 너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전화할 데가 없긴 나랑 통화하면 되지. 내가 매일 아빠한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할게. 그러니까 하나 사자. 응? 평소 안 부리는 애교까지 부린 덕분에 아빠 휴대폰을 개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음 날부터 매일 의무적으로 아빠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게 되었죠. 처음에 문자 보내는 게 서툴러서 간단한 단답형 대답 정도만 하시던 아빠는 시간이 지나자 짧은 문장을 보내셨고 그러다 몇 줄짜리 문장도 보내주셨어요. 물론 맞춤법은 많이 틀렸지만요. 그렇게 아빠랑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어느 날 엄마가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가 일하시던 공장에서 떨어지셨는데 많이 위독하시다고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해보니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경황 없이 몰아치듯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한쪽에 치워두었던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려는데 아빠의 휴대폰이 보이더라고요. 아빠의 휴대폰의 유일한 문자는 저와 나눈 것들이 전부였어요. 통화 내역에 찍힌 번호도 대부분 제 거였고요. 그걸 보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귀찮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보냈던 문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답장을 해주셨어요. 문자 보내는 일이 익숙해지신 이후에는 더더욱 정성을 들여 문자를 보내주시곤 하셨죠. 뒤늦게 아빠의 문자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아빠와 이별을 했어요. 얼마 뒤 아빠의 휴대폰을 해지하고도 아빠의 휴대폰은 버릴 수가 없어서 제 방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사람 버릇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아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깨서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곤 얼마나 머리를 쥐어 뜯었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아직 그 번호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건지 한 번도 단문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심 안심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직장에서 남친과 이별한 동료의 얘기를 듣다가 기겁을 했지 뭐예요. 뭐? 그럼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는 아예 문자도 안 가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난 지금까지 아빠가 쓰시던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도 잘만 가던걸? 단문이 없길래 그 번호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에이, 그럼 상대방이 받고 단문을 안 한 거네. 잘못 보냈다고 미안하다고 문자해 그럼. 근데 지금까지 문자를 받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문자 잘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더 웃기지 않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쪽에서 반응 안 한 거 보면 귀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앞으로 문자 보내지 마.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문자를 보내고 말았죠. 평소엔 참을 수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깨고 나면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 술에 취해서는 또 문자를 보내고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덜컥 겁이 났어요. 많이 화가 났을까? 만나서 혼내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지? 그냥 모른 척 쌩 까고 말아. 머릿속에선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은 죄도 있는데 계속 모른 척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만나서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제 또래의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는 이후에 어쨌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히려 고맙다고 하지 뭐예요. 네?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실은 처음에 그 문자를 받고는 귀찮아서 그냥 넘겼어요. 단문 안 하면 잘못 온 건지 알 테니까 전화를 하든 아니면 다시는 문자를 안 하든 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각별한 딸인가 보다 했는데 언제가 온 문자를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보내는 문자더라고요. 그걸 보니 더 모른 척하게 됐어요. 나한테라도 문자를 보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사실 전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성훈 씨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아버지가 IMF 때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더군요. 어머니는 돈을 벌러 나가고 자신과 동생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눈칫밥을 먹는 와중에도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제 문자를 처음 받았던 시기는 휴학 후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 헤어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아는 분 농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더라고요. 성은 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께 전화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모든 걸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죽어라 미워하며 살고 있었겠죠. 고마워요. 제가 잘못 보낸 문자 한 통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조차 못했지만 그래도 잘못 간 문자 덕분에 부자가 화해를 했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도 아버님이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자해주세요.
원하시면 단문도 해드릴게요. 그날 일이 인연이 돼서 우리는 종종 문자도 나누고 전화통화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술에 취하면 아빠한테 문자하던 버릇이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우연한 기회를 시작으로 인연이 된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던 무렵엔 살림이 많이 안정이 되어서 시댁 식구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다들 돈벌이를 하고 있어서 전처럼 생활이 어렵지는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저희 집보다 조금은 나은 편이었죠. 물론 이후에는 시아버님이 친구분한테 인수받은 농장이 잘 돼서 살림이 많이 폈지만요.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우리 부부는 조금씩 살림을 키워나가는 재미로 살았어요. 일단은 전셋집을 장만할 때까지 아이 갖는 거 미루기로 했고요. 그러는 사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시동생과는 대학 CC로 명문대 출신이었죠. 게다가 동서는 시집 올 때 아파트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시부모님이 제가 시집 왔을 때랑은 좀 다르게 대하시더라고요. 뭐랄까, 동서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랄까요? 제 앞에서는 구멍난 빤스도 서슴없이 꺼내 보이시는 분들이 동서 앞에서는 멀쩡하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동서가 온다고 하면 반찬에도 신경을 쓰시고 그릇도 평소엔 아까워서 안 쓰는 그릇을 꺼내놓곤 하셨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하더라고요. 당신이 편해서 그러시는 거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딸처럼 생각하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두 번만 편하게 생각하셨다가는 큰일 나겠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시집 올 때 아파트도 해왔으니까 그러신 거겠지. 나는 고졸에 혼수도 남들 하는 거에 반도 못 해왔으니까.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결혼해서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린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하잖아. 얼마 뒤면 전셋집으로 이사도 할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남이랑 비교를 당하는 것만큼 서운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셋집으로 옮기게 된 우리 부부는 모처럼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어요. 나름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마냥 들떠 있었는데 동서의 한마디에 좋은 기분이 싹 가시고 말았죠. 기왕 이사하는 거 아파트로 하지 그랬어요. 빌라는 좀 위험하지 않나? 도둑들 위험도 있고 잡장인도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나. 아파트로 갈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도 청약 열심히 붙고 있으니까 언젠간 갈 수 있겠지. 청약이요? 그게 되겠어요? 차라리 친정에 부탁해서 돈 좀 해달라고 하세요. 청약 믿고 있다간 평생 아파트로 이사 못 가요. 아, 형님, 친정이 좀 어렵다고 했던가요?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동서는 알면서 일부러 제 친정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그 바람에 좋았던 기분은 완전 쭉 가라앉아 버렸어요. 하여간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 하나 타고났다니까. 남의 집 집들이에 와선 굳이 그딴 소리를 해야 해? 이 집 마련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동서 때문에 기분 잡쳤어. 재수씨 말이 그렇게 서운했어. 그래도 난 재수씨가 해온 아파트보다 우리 집이 더 좋은걸. 이 집은 우리 손으로 마련한 집이잖아. 쉽게 얻은 게 아니라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걸. 그동안 수고했어 여보. 남편은 그날도 풀 죽은 저를 달래느라 고생을 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집도 안정되고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그동안 동서한테 가졌던 열등감은 사그라들었어요. 동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어머님은 동서의 임신 사실을 들으시곤 임신 선물은 물론 동서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만들어 찾아가셨다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땐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씀뿐이셨는데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어머님이 차별을 하시니까 서운한 감정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동서와 저는 같은 해 아들을 낳았어요. 집안에 겹경사가 생겼다며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하지만 이번에도 어머님은 저와 동서를 차별하셨어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현금과 꽃다발을 주고 가셨는데 동서가 출산을 했을 때는 명품백을 사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평소 어머님 말로는 둘 다 똑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지만 결국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은 구분해서 대한다는 걸요. 다른 건 몰라도 출산 때까지 이러시니 서운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어머님께 서운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무슨 차별이니? 그저 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돈으로 준 거고 작은 애는 평소에 들고 다니는 백브랜드를 아니까 직접 사다 준 거지. 그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다음엔 너도 작은 애 사준 브랜드로 사다 주마. 그럼 됐지? 어머님은 취향 탓이라고 발뺌하셨지만 제가 그걸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현금은 100만 원이었고 동서한테 사다 주신 백은 못해도 300~400만 원은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더 시댁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아예 발길을 끊을 수는 없어서 최소한 며느리 예의만 차릴 정도로 발길을 했죠. 두 집 다 같은 또래 아들을 키우다 보니 자연히 비교가 되곤 했어요. 형편이 좋은 동서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예능 교육을 시켰어요. 유치원 방학 때는 동서가 애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어학학원도 보내고 개인 튜터도 고용해서 영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저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반면에 저희는 일반 유치원에 태권도 학원 정도만 보냈어요. 딱히 애가 태권도에 흥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하원 때 픽업도 해주고 수업 후엔 집에도 데려다주는 태권도 학원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아이가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태권도 학원을 끊고 미술학원을 보내게 되었어요. 학원 원장님 말에 따르면 저희 애가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 상담을 받으러 애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들을 예고에 진학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미술에 소질이 있는 데다가 본인도 예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예고 입시반 미술학원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 예고는 등록금 외에 소묘, 전공 실기비, 스쿨버스비까지 드는 데다 가격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3년간 들어가는 돈이 어지간한 대학 4년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어요. 저희 형편에는 무리였죠. 결국 아이한테 예고 진학은 어렵겠다고 말했어요. 아들도 우리 형편을 알기 때문에 더는 고집을 안 부리더군요. 돈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말리는 부모 심정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동서처럼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과목별 과외에 이름 있는 학원까지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내 새끼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부모라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동서가 또 제 속을 긁지 뭐예요. 형님, 은율이는 고등학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마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실 생각은 아니죠? 들어보니 미술 쪽에 소질이 있다던데 예고 보내시는 게 어때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일반고 보낼 거야. 우리 형편에 예고를 어떻게 보내겠어? 혹시 예고가 실력이 안 돼서 미리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고도 서울에 있는데 들어가려면 미술 실기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아야 한다던데? 아, 은율이 성적이 안 돼서 그러는 거구나. 그죠, 형님. 그러게 애 공부에 신경 좀 쓰시지 그랬어요. 어떻게 애를 밥만 먹여 키울 생각을 하나 몰라? 요즘 애들은 부모가 케어하는 대로 성장한다고요.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간 나중에 자식한테 나 왜 이렇게 대충 키웠냐고 한 소리 듣는다고요. 나 참, 뭐? 밥만 먹여 키운다고?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그렇다고 형편에 안 맞게 무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애한테 못해주는 게 마음에 걸리는 판에 동서한테 그딴 소리를 듣고 나니 속만 더 시끄럽더라고요. 외고 진학을 염두하고 오래전부터 애 교육에 힘썼던 동서의 노력은 외고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어요. 일반고에 진학한 제 아들과 외고에 진학한 동서 아들은 마치 두 엄마들의 실력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둘째야, 넌 어쩜 애 교육에도 그리 밝으니? 외고에 합격했으니 명문대 들어가는 것도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 하긴 지 아빠 머리만 닮아도 명문대는 그냥 가는 거지. 어머니도 참, 여기서 그이 머리 얘기가 왜 나와요? 우리 애가 지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하는지 아세요? 다 저 닮아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자식 머리는 엄마 닮는 거라고.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만 명문대 출신인 줄 아시나 봐요. 저도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거 잊으셨어요? 아 참, 형님 앞에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괜히 학벌로 기죽이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형님, 이해해 주실 거죠? 동서는 그냥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끝낼 것이지 기어이 저를 끌어들여선 사람 기분을 잡치게 했어요.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내가 일반고 가서 작은 엄마 앞에서 기죽었어. 대신 10년 안에 내가 성공해서 엄마 기 확실하게 살려줄게. 집도 사주고 까짓 거 건물도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속상하긴 뭘.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능력이 됐으면 하나뿐인 아들 예고도 보내줬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어차피 난 성적이 안 좋아서 예고 시험 봤어도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 참, 나 얼마 전부터 웹툰 그리고 있거든. 완성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게. 엄마가 내 1호 팬 돼줘야 돼. 일반고에 진학한 아들은 틈틈이 웹툰을 그렸고 생각보다 그림 솜씨도 좋고 내용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워낙 공부에는 관심도 소질도 없는 터라 차라리 일찌감치 자기 길 찾은 것 같아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들 대입을 목표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들 녀석은 웹툰으로 돈을 벌었어요. 처음엔 말 그대로 치킨값 정도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싶었어요.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돈도 벌다니 저희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아들은 일찌감치 대입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딱히 대학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능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아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저랑 남편은 미대 진학을 목표로 삼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아들을 설득하기도 했어요. 아들의 대답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였죠. 난 이미 내 진로를 결정했는데 굳이 미대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난 그냥 내 직업에 집중할래. 그때는 사실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막상 작은 집 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 아들 뜻에 따라주기로 했어요. 나중에라도 아이가 원한다면 재수를 시켜서 대학에 보내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능시험도 끝나고 대학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일찌감치 아이 대학을 포기한 저희 집과 달리 동선에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느라 피가 마르고 있었죠. 외고에 합격했을 때와는 달리 그 사이 동선의 아들은 성적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다들 중학생 때 공부 꽤나 한다고 소문난 애들을 모아놓은 학교라서 내신 등급 따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동선은 제게 기죽지 않으려고 말끝마다 외고와 일반고를 비교해댔었죠. 일반고야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내신 따기 쉽죠. 특목고는 그런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신 등급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긴 형님이 이런 고충을 알 리가 없겠지만 은유리는 요즘도 공부 안 하고 만화만 그린다면서요? 형님, 애를 그렇게 방치해도 돼요? 요즘 세상에 형님처럼 애한테 신경 안 쓰는 부모도 없을 거예요. 저만 해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차 끌고 다니면서 애 학교부터 방과 후엔 과외며 학원까지 녹초가 되도록 움직이는데
형님은 참 편하게 사시네요. 자식 머리는 엄마 닮는다고 은유리가 일찌감치 대학 포기한 건 형님 탓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도 형님은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라면 애한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살 거예요. 동서,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저번부터 참고 있었는데 애 키우는 사람이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동서 교육 방식이 최고인 것 같지? 그런데 과연 결과까지 그렇게 나올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있는 건데 왜 동서는 모든 걸 성적으로 판단해? 우리 은유리는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애라서 일찌감치 지 적성에 맞는 웹툰을 시작한 거라고. 부족해서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길고 짧은 건 나중에 돼 봐야 하는 거야. 동서 눈엔 우리 은유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대단한 아이야. 그러니까 자식 자랑 하고 싶으면 동서 아들 자랑만 하고 끝내. 내 아들 끌어들여서 상처 주지 말고. 그때는 동서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한바탕 하고 말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동서가 밑밥을 깔았던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대입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도록 동서한테선 애 합격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일찌감치 대입 시험에 실패할 걸 예상한 동서가 특목고 등급 얘기를 꺼냈던 거였죠. 결국 그의 동선에 있는 대학에 떨어졌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말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하나 붙기는 했는데 자존심상 그 대학엔 보내기 싫어서 등록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본인이 그렇다니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듬해 동선의 아들은 재수를 해서 수능 시험을 받고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는지 동서가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미운 짓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동서는 안방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않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동안 공부를 하느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방에 들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져간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동서 먹을 죽을 끓였어요. 그렇게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동서가 빽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 시험 망쳤다니까 잘됐다고 놀리러 온 거예요? 그래봤자 은율인 내 아들 발끝에도 못 미쳐요. 일반고 나와서 일찌감치 대학 포기한 애랑 적어도 서울 4년제 붙은 애랑은 하늘 땅 차이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위로할 생각 말고 돌아가세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동서를 놀린다고 그래. 내가 반갑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일단 죽 좀 먹어. 서방님이 그러는데 통 먹지를 않는다며. 일단 먹자. 싸움은 나중에 하자고. 누가 이딴 동정 필요하대요. 먹고 싶으면 형님이나 실컷 먹어요. 별것도 아닌 게 집까지 찾아와선 사람 속 뒤집지 말고 꺼지라고요. 동서는 제가 끓인 죽냄비를 개수대에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그런 꼴을 당하니 저도 더는 그 집에 있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주고 나왔어요. 결국 그의 동선의 아들은 전년도에 동서가 합격했다고 말하던 대학보다 낮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동안 시댁 행사에 참석도 않고 두문불출하던 동서는 얼마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시댁에 올 때마다 이전처럼 제 아들과 자기 아들을 비교해 댔어요. 그렇게 몇 년 뒤 동선의 아들은 대학 졸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이 되지 않아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시댁에 와서는 대학원 진학 때문에 일부러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가 그렇게 무시하던 제 아들은 올해 초 저희 부부한테 큰 선물을 해주었어요. 주님 밑에 있다는 건물주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동안 웹툰을 그려서 번 돈으로 산 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입이 마르도록 제 아들 칭찬을 하셨어요. 시동생도 부러워서 저희 남편한테 부럽다는 말을 연신하더군요. 그 와중에 축하 인사를 하지 않은 건 동서 하나뿐이었어요. 말이 빌딩이지 4층짜리 빌라 수준 아닌가요? 그런 걸 건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개나 소나 웹툰 그린다는데 인기가 얼마나 가겠어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냐고요.
나라면 우리 애 그런 거 안 시켜요. 동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사람이 참 나이가 들어도 솔직하지 못한 건 여전하네. 그리고 우리 은유리가 사준 빌딩이 4층인 건 맞는데 그저 그런 4층 건물이 아니라고. 1층엔 유명 커피 전문점이 들어있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짭짤한지 몰라. 그뿐이야? 2층, 3층도 공실 하나 없이 꽉 찼어. 게다가 4층엔 우리 식구 살기 딱 좋게 가정집으로 리모델링을 해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엇보다 이 건물을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샀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동서는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 없지? 없으면 말을 마세요. 어때? 내가 길고 짧은 건 나중에 대봐야 한다고 했지? 그러게 동서,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그러니 함부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이번에 집들이는 유명 업체에 주문해서 할 거니까 동서도 꼭 와. 지난 20년 넘게 제 앞에서 늘 큰 소리만 치던 동서는 그날만큼은 찍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내렸어요. 저요. 아들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도 내려가고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죠. 솔직히 저는 제 아들한테 너무 해준 게 없는 엄마인데 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한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잘 간수했다가 제 아들이 가정을 이루면 고스란히 돌려줄까 합니다. 우리 애가 내 아들로 태어나 준 것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이 다 이렇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